임용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많이 오고 지금 중부지방 계속 많이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학회에 이 정도 참석하면 많이 참석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 많이 다녔지만 요즘 학회에 그리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그런데 이 한말 연구학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학회가 참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말 연구학회도 건국대학에서 아마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국대학에서 출발한 건국대학은 그 정신이 또 제가 보기에 우리 말과 글을 아끼는 최배 선생, 조식경 선생님을 비롯해 정인 선생님, 조연아 선생님, 김성건 선생님을 비롯해서 건국대학이 이렇게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특별한 아마 경상대학에서 출발한 배상만 학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런 세대학에서 그 흐름하고 거의 건국대학하고 거의 흐름을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를 상당히 앞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퇴임한 지도 제법 됐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 공부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불렀을 때 제가 흔쾌히 응답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평생 공부해왔던 부분이 입말이고 글말보다 담화, 화용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근 학회에 저는 동향을 잘 모르니까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비도 오고 멀리 서울 참 멀리다 진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기보다는 대충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평생 입말 즉 담화를 공부하게 된 것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학에 그때 김수욱 교수님, 이상태 교수님 아마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리어정동 교수님도 계셨고 다 우리 한 말글 연구학회와 그런 정신이 같은 분들이 우리 말을 아끼고 글을 사랑하는 아마 전국에서도 좀 특이하게 알려진 대학이 경상대학의 그때 교육과 교수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글보다도 써있는 글은 사실 죽은 거다. 살아있는 것은 말이다. 말이 처음 시작된 언어가 시작된 것도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쓰여진 형식적인 죽은 그런 글을 이렇게 글말을 공부해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학부에 졸업 논문도 썼습니다. 저희들은 사범대학의 국교육과에는 특별하게 배달말 가르침이라고 아마 전국에 처음으로 학부 졸업생들이 전부 다 실제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써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배달말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부터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말하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퇴직할 때까지 말에 올바로 공부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학 연구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명여대에 계신 삼명여대라는 삼명대에 계시는 우리 전용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일찍 진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우선 이제 앞에 대충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연구 영역, 연구 흐름이 이제 차례를 대충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과 방법의 변화, 화용 담화 연구의 쟁점, 흐름, 전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 대충 추이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느 연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주제가 다 대부분 다 화용 담화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용 담화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부분도 계시겠지만 각 부분의 영역이 뭐 중요하다 그런 떠나서 제가 관심을 가진 바는 화용론 담화론이고 이게 어문론, 형태론, 동사론, 의미론 이건 대학 가면 은학이나 뭐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다 이렇게 각 영역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매력적인 것은 이 화용론, 담화론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 연구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통문법, 구조지문 다 아실 거예요. 예를 생성, 형식문법, 기능문법 이래서 기능문법을 넘어오면서 이제 화용 담화문법이 강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변형생성 문법 여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실력도 모자라고 잘 공부 못하겠더라고. 어렵고 참석기 하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돌아오면 또 딴 생각하고 딴 이야기하고 규칙이 또 바뀌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반론을 들은 것이 이제 기능문법 쪽으로 그래서 군호와 같은 사람들은 그 형식주의 데이터는 정축인 자료다. 정제된 세니타이즈드 데이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적인 의미를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출발한 게 기능과 펑셔널 그래머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면 화용 담화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 구조주의, 뭐 생성문법, 기능문법, 화용 담화 이런 쪽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 방법 변화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글말에서 일말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을 공부하다 보면 할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 입말이 공부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쓰여진 문장이나 이런 이 센텐스보다도 이 구어에서 나오는 이 말에서 나오는 다양한 변화 양상 이거는 진짜 무궁무진한 그냥 연구거리가 있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변화, 상황의 수많은 변화, 이 의미 전달의 수많은 변화무쌍한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할 거리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가 우리가 살아있는 말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료에서 살아있는 자료로 형식에서 기능 의미로 아시겠습니다만 도구에서 심리자 우리가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의 정신, 인간 심리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정신학, 뇌학 이런 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확대하고 있죠. 고정된 분석에서 변화된 분석으로 개별 영역에서 통합 연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고정성에서 정도성, 라틴 연구 영역에서 리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나씩 보시면 글말에서 입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실이라는 유명한 소실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올과 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소실이가 말한 말올과 랑에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 자기는 이제 말올이 입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보면 참석기에 어느 수행 허웅 선생의 용어가 불에 쓰인 말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실은 이 랑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안 된다. 너무 변화무쌍하고 이거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그 실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석기도 사실 어느 능력, 어느 수행의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연구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소실에도 이 마홀이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은하 강의 내용에 보면 이 마홀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쪽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어렵다, 이건 실체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연구 영역에서 너무 좁히는 것이고, 실제로 말이라는 게 우리 언어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거리가 많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구어, 입말이다, 담화다, 화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기능문법이나 형식문법 쪽에 연구학계의 흐름이나 그 동향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위축된 것 같아요. 옛날 참석이 크면 난리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아는 학회에서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능 쪽으로, 강화 쪽으로 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참고에 제가 학회에도 학회를 덩어리 놨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다 담화, 인지, 확도학회, 의미론, 텍스트 대부분 다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문장에서 이제 파트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옛날에는 한 문장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고 그 규칙을 찾고 했는데 이제는 문장 넘어가지고 문장과 문장, 또 문장이 연결된 단락과 단락의 어떤 결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말이 어떻게,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니까 훨씬 미시에서 확대한 구시적으로 이제 연구 영역이 바뀌는 것이죠. 옛날에는 문장 단위에서 의의에서 의문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다 기본이 되겠지만 그런 연구들 바탕으로 지금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 간다. 그러고 이제 드러난 뜻에서 숨어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담화에서 화용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참석키의 그 이상적인 데이터, 그건 죽은 언어다, 전개된 언어다. 그거 가지고는 언어를 밝힐 수 없다. 은호 같은 사람. 그래서 사용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기능 문법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리면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을 확대하면 기호까지 도상성이라고 하죠. 기호로 세미오틱 그런 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통합되는 세계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는 부분이 만약에 화용 담화라면 참 선택을 잘했다. 내가 앞으로 공부를 이쪽으로 더 할 게 많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건 해석을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막 비슷한 말씀이 제가 형식 구조에서 이제 기능과 의미로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크게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의 이중성이 하잖아요. 형식과 의미잖아요. 형식은 우리가 뭐 소리, 형태, 동사 이 다 형식이고 그걸 다 아우르는 것과 의미로 해서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미 중에서 어휘 의미론, 문장 의미론, 상황 의미론 넘어가는 거예요. 어휘 의미론은 사실 연구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어휘 의미론은 뭐 방역, 무슨 의미 이런 또 공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어휘 의미론에서 넘어가는 게 이제 문장 의미론, 화용론, 담화론 이것이 더 골치 아파요. 어휘 의미론은 어떻게 보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거나 뭐 유사할, 반이어, 뭐 동의어, 뭐 이런 어휘의 그런 닫혀 있는 그 어휘를 잡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만 이 문장 의미론에 들어가면 문장의 의미를 어휘 의미론에서 어떻게 넣어가지고 해석을 달리 하느냐 그런 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화, 의도, 함축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도구에서 심리, 의사소통의 도구로 우리가 축소시키는 않는다. 보통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공부한 사람들, 여기 공부한 사람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민족성, 민족의 정신, 민족을, 민족과의 그런 그 문화 이런 것들, 외학 이 곳에 많이 하죠. 정신, 심리 이런 것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구의 그냥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는 것은 도구반으로 아주 초기 언어를 보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 밑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정된 분석에서 변화분석. 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호라는 것이 입말이라는 것이 변화무성하다, 역동적이다. 한시라도 그저 고정된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이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방의 모습, 눈빛, 말하는 제스처 이런 것들이 계속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죽어가지고 딱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휘화, 문도화, 화용화, 담화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갔다는 것이죠. 바뀌어가는 것이 어떤 규칙을 바뀌고 어떻게 바뀌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정된 것만 공부했는데 지금 계속 바뀌어요. 언어가. 그 언어가 바뀌어가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아주 짧은 시기에서 또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말이 의미로 바뀌고 어떤 말이 또 의미가 실질적인 형태 속에 어떻게 하면 또 문법적인 형태 속에 바뀌어갑니다. 동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있었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지다 가지고 있다. 이게 처음에는 가지다 해보고 가지던데 거기 조동사로 넘어가잖아요. 뭐 가지고 형태는 같은데 자꾸 이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뒤에 가면 뭐가 하는 거예요. 뭐가 가 이 형태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에서 보조용언에서 이제 의미로 또 이렇게 막 붙어지는 거예요. 그걸 문법을 하죠. 그게 또 어디 가면 경상도 가면 그 망치가 때리라 망치가 이 조사로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조사라 하는 까지 조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 형태소에서 실제 형태소에서 그걸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법화 이렇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지금도 고정된 게 아니고 또 계속 또 바뀌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용화, 담화화 이런 것도 화라는 말은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변화되어 간다. 그 변화되어 가는 실체를 우리가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동시적 분석이란 말은 같은 맥락인데 동시적 15세기는 어떻게 16세기, 17세기에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담화 표지도 사실은 동시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자료가 없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녹화 자료도 없고 채널도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할매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담화 표지를 어떤 사용을 했는지, 지금 요 앞시대에 우리의 지금 담화 표지 이렇고 또 우리 후세대 젊은 세대들은 담화 표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것을 분석하고 잡아내는 거,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담화학원에서 이제 문학, 역사, 심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합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의사소통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우리 문화가 언어에서 문화와 관계가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봐야 되고 비언어, 반언어 이런 것들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전부 다 체록된 그거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담화 활용론은 비언어, 반언어를 떼놓으면 반쪽 연구가 안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억양, 강세, 성조 이런 걸 떼놓고 보면 근데 실제로 담화를 딱 들어보면 억양, 성조, 강세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의미 전달에서 거의 반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떼놓고 우리 형식만 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그 성조 연구도 하는 연구도 업장에 있습니다. 지금 담화 페이지에서 성조 연구하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성조 반언어적인 이런 요소, 표현 이거 없이는 담화 활용 연구는 아니다.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기호화하고 어떻게 어떤 장치를 이용을 하든지 연구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짓 제스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 비언어도 이게 대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중학생들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 중학생들 모아놓고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몸짓하고 몸짓의 횟수, 남자, 여자 어떤 몸짓을 하고 그 웃고 한 사람들 몸짓의 횟수 어떻게 한 걸 분석을 선글게 얼렁뚱땅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동영상을 보고 체크를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데 수작업으로. 근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수작을 하고 손을 어떻게 하고 몇 번 올리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연구가 더 섬세하게 미세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같은 복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떼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들이 통합돼서 연구가 돼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면 이제 실제 언어에서 모함이나 변이, 불규칙성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해보면 문법적이 아니고 비문법적이고 하는 것들이 의사소통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포착을 해서 비문법과 그 담화성은 좀 다른 거예요.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 주어, 목적어 뭐 이런 어순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담화에서는 그 어순은 완전 차원을 뛰어넘어 쓰는 거예요. 주어가 앞에는 그거는 그 문법적으로 보면 앞에 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주어가 앞에 오고 뭐 생략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불규칙성, 변이, 모함 이런 것들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 확률적, 통계적 경향성을 이제 좀 봐야 되겠다. 뭐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제는 맞다, 틀렸다
규칙이 정형화된 규칙 찾기 어려워요. 저는 담화 활용하면서 경향성을 이야기하지 정도성을 이야기하지 그게 맞다 틀렸다 딱 고정적으로 이 삽을 주지는 않았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식을 뭐 맞다 틀렸다 이렇게 규칙에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는데 그 규칙은 돌아서면 무너지는데 돌아서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 무법성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말뭉치 중심의 언어 이런 것은 뒤에 가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 담화, 화용, 텍스트 이런 용어가 참 머리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공부를 이제 거의 다 정리하고 이제 쉬는데 마치는데 여러분들은 남은 여러분 후학 여러분들은 이런 정리를 할 부분이 많아요. 제가 얼렁뚱땅 저는 공부를 했지만 이 담화나 화용, 텍스트라는 개념 제가 논문을 쓰기는 썼습니다만 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지역 영역마다 다르고 그렇대요. 그게 언어를 포괄하기도 하고 복잡해요. 이거를 딱 고정시킬 수는 사실은 없어도 꼭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쓸 때 누가 이거 담화는 이런 거다 용어를 기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정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용어가 복잡하다. 결속성, 음집성, 통일성, 일관성 이런 복잡해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지금 학교 문법에 보면 학교 교육 과정에 또 이런 게 나와요. 결속성, 통일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이게 나와요.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 적은 있어요. 얼렁뚱땅 해놨어요. 얼렁뚱땅. 여러분들은 얼렁뚱땅하고 좀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용어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봐다 보면 이 중복되는 게 많고 복잡해요. 결속성, 음집성 이런 건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인데 고기련성, 고기전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고 또 뭐 통일성, 일관성도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다 이라고 실질 표지와 실질 이제 어휘 담화 표지와 요 개념 이것도 참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했는데 이게 부산지 뭐 감탄사인지 이런 정리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 밑에 나온 부사와 담화 표지의 그 경계점 경계 저는 뭐 실제적인 부사에서 그게 점차 이 담화 표지화로 바뀌어가고 화용화로 바뀌어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가 담화 표지로 보고 어디까지가 부사. 근데 담화 표지와 부사는 사실 청위 계층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 밑에 보면 연구 청위가 좀 다른 거예요. 감탄사와 담화 표지 이 부분도 숙제예요. 감탄사. 여러분들 담화 화용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감탄사를 하고 이 감탄사의 범주에 보면 대부분 다 우리 담화 표지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있잖아요. 그제? 우리 대답은 예, 아니요. 이거 다 감탄사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감탄사 지금 그 자체 그 개념 정리도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담화 표지와의 어떤 정리가 또 어떻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혼란을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구청의의 개념이 사실 있어요. 통사청의, 의미청의, 화용기능청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데 우리는 주로 화용기능적인 청의에서 공부를 하고 그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영의를 때렸다 하면 그 통사청의에서는 뭐 주격 이런 형태 의미있는 행위자 이런 도구격 도구 이렇게 대상 이렇게 나오고 기능 쪽에서는 뭐 주제 병원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이 청의의 문제. 나는 어느 청의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걸 개념을 잡아야 돼. 자료가 이제 문제인데 자료는 주로 우리가 하는 글말입니다. 입말입니다. 입말인데 입말을 체록해서 글말로 된 걸 이제 우리가 연구 대상을 삼는데 앞으로는
이루어지고 세 번째 보면 영상 자료와 녹음 자료가 중요하다. 영상 자료, 녹음 자료. 제가 담화 표지 공부할 때 처음에 그 구비문학 대계라고 있죠. 구비문학 한국 구비문학 대계. 거기 보면 구어를 체록해놓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고 줄을 긋고 노란 색칠을 해가면서 인자를 찾아서 인자 지역마다 수기로 얼마나 세상인지 지역마다 어떻게 인자가 몇 분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 나타나고 어디에 많이 나타나고 수기로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딱 넣으면 막 통계적으로 딱 튀어나옵니다. 그때 옛날에 하는 건 너무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도 지금 영상 자료는 없고 녹음된 자료만 있어요. 한국 구문학 대계 그죠? 그리고 녹음된 자료와 체록된 자료를 보면 하나도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녹음된 자료를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체록된 거 보면 아무도 저 방언에 제주도나 경상도 방언 이야기하는 거 할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 그 성조가 얼마나 반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매번 나타나요. 그런 것들 앞으로 그걸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체록의 한계는 말씀드린 반언어, 비언어가 배제되고 비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찬 반언어는. 근데 어쨌든 반언어, 비언어가 배제된 자료로서 완전한 자료가 아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연구는 동영상을 가지고 음성과 비언어, 반언어 이걸 포함한 어느 연구를 해야 진정한 입맛, 담화 연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흐름은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처음에 보조사, 보조 용어 이 공부를 많이 했지요. 그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만, 도, 넌 이런 거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지금 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문장에 주격이 두 개 나타나는 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말에 또 중요한 게 이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우리말 중요한 숙제 중 한 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인데 주격조사 두 개 나타나는 게 이 주격조사인지 이제는 우리는 주격조사의 범위를 넘었어야 된다는 거죠. 격조사 개념이 담화에 보면 격조사는 격을 표시하는 조사인데 담화에 보면 그게 두 개 나타나게 해서 그 이중주어 무슨 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술격 조석해서 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지금까지 결말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그 담화에서 보면 해결이 어느 정도 다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고 뒤에 계속 우리 공부해왔던 것은 언유, 환유, 인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주제, 화제, 담화 표지, 담화 분석과 대화 분석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탐색이 해당되는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영상 연구 자료를 활용합니다. 체력되는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담화 연구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 성조경과 결합된 담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휘, 담화, 화용 이게 바뀌는 부분을 더 정밀하게 더 어떤 계층이나 시대나 상황이나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을 계속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담화 표지 길속 양상이라 했는데 실제 담화 표지가 한 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두 개, 세 개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이 개인차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담화 표지가 두 개, 세 개 나타나는데 두 개, 세 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떤 규칙이 있다. 어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가지고 더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변형 발화, 탈문법적인 발화
이 발화가 정형화되지 않는 거 막 흔들어지고 흐트러지고 언유, 비유, 환유 막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가만 앉아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담화, 화용 이런 공부는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별로 진정한 담화 의미, 정확한 의미를 포착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또 같은 말씀입니다. 방언의 화용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담화나 방언 연구와 같이 결속시켜서 이 공부할 때 그게 제가 요번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저희 능력이 한계이겠죠. 좀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래서 방언에 나타나는 화용 또는 담화 표지 이 우리가 옛날에는 방언은 어휘만 봤잖아요. 그죠? 어휘 선을 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화 표지나 말하는 사람 화자와 청자의 어떤 성조 이런 것들도 많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 어디 방언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 형태, 기능 이런 것들 포착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 제가 오늘 여기서 숙제를 많이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할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아요. 어떤 부분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어떤 영역은 형식 문법이나 이런 몇몇 부분은 공부하면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 별로 찾아라 연락해도.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아요. 이건 무궁무진해요. 우리 화용 담화 쪽의 연구 과제는. 그러고 이게 다양한 계층, 성별, 연령의 화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초등학생, 연령별로도 중학교, 고등학생 어떻게 바뀌고 있고. 제가 한 번은 우리 궁금해가지고 우리 40대 아줌마, 50대 아줌마들이 찜질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한 기억이 나요. 그걸 어떻게 포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 녹화를 해도 녹화. 그러니까 날개에 들기도 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충분하다는데 그걸 강의 못하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담화 화용은 자연스럽지 않고 의도된 이 바라는 이 가치가 반박한. 아주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러워서 가치가 높아. 거기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주제가 어떤 것을 할까? 어떻게 끼어들까? 어떤 표시를 할까? 그것이 좀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논문을 이런 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도 공부를 한 분도 계시지만 선 볼 때, 첫 선 볼 때, 선 볼 때 어떤 대화를 주고 누구 할 때, 미팅 할 때 어떤 주어를 대화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대화를 사실은 채로 한 것뿐만 아니라 녹화를 해야 돼요. 녹화. 그런 거 녹화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제 연구 차원에서 그런 것들 해야 된다. 성별, 연령 또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맹성맹성 하잖아요. 주고받은 대화의 자리가. 근데 술을 딱 들어가면 이 대화가 완전히 변화가 착착착 다른 이상하게 작용을 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게 술이 취함에 따라서 이 말하는 대화의 양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싹 바뀌는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재미가 있어요. 말이 빨라진다든가 많아진다든가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넓게 보면 연구 영역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연구 영역이에요. 삶 자체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러고 이제 개별 언어 화용 담화 표지 연구, 우리말하고 중국어의 담화 표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비교하는가, 영어하고 어떻게 담화 표지가 좀 다른가. 제가 학생들에게 중국 학생들이 이제 전에 대학에 있을 때 많이 제보고 있었는데 석사 박사도 있고 중국 담화 표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몇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 모르고 잘 못 해내더라고. 요즘은 공부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담화 표지 화용 연구가 중국에서는 아주 초보적이었어요. 제가 입말 공부할 때가 8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구어를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담화 표지 이런 개념은 화용 쪽은 중국은 저 뒤에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한테도 너 담화 표지 분석하고 정리 한번 해봐라. 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되는 거. 그걸 지금 뭐 논문이 들어있겠지만 저는 많이 확인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도 앞으로 담화 표지의 기능은 담화적 기능은 비슷한 게 많아요. 나라마다 담화 기능이 뭐 집중하긴다든가 시간 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 지역 연구 다음에 통시적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된다. 고정적이 아니라 앞시대 뭐 80년, 90년대 아니면 그 앞에 조선시대에 뭐 담화 자료가 혹시 있으면 진짜 좋지만 그런 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뭘 쓰는지 하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러고 이제 담화 화용 문법을 중립을 좀 여러분들이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이제 개인 담화 특성의 분석 이제 이렇게 연구가 딱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연구되고 나면 A라는 사람이 발화의 자료를 요즘 AI 있잖아요. 딱 넣으면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을 연구를 다 되는 거거든요. 뒤에 AI에 대해서 조금 저는 AI에 대해서 모르는데 진짜 우리 상상 이상으로 AI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근래 책도 나와서 이제 핸드북책으로 나온 걸 읽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담화, 화용 요거 정도 남아있지 다른 건 연관도 없어 별로. 자료 해보면 다 돼. 유형로 세계 어느 딱 넣으면 유형 다 돼. 다 나와버려요. AI가 다 정리 다 해버리고 뭐 할 게 뭐 있는데 할 게 없어. 학자를 할 게 없다라는 거야. 김선홍 우리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있죠. 공부하는 사람. 그분이 페이스북에 저하고 이제 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AI와 공동 연구를 해야 되지. 지 혼자 연구할 게 없다. 학자들은 이제 자리에 설 게 없다. 서울대학 교수들이 1년 논문 앞에 거기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할 게 없어요 지금 거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담화, 화용은 그래도 좀 틈이 있어요. 이 부분도 내가 보니까 거의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아까 인상, 뭐 소리, 뭐 성경 이거 멀티 못하려니까 못하려고 뭐라 했는데 그치? 거기 보면 벌써 인상, 성조 뭐 이런 비열의 반하는 정도 넣으면 딱 티 나온다. 분석이. 저 뒤에 옆에 저 더운데 문을 딱 닫아놓고 야, 니 안 덥니? 내가 야 이거 예, 안 덥습니다. 덥습니다. 이 다음이었는데 추론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 안 덥습니다. 덥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상황을 여러 가지 넣어버리면 추론해가 예, 문 열어드릴게요. 문 열어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이 정도로 추론 해석한다고 해요. 지금 왜 그 정도 수준 넘으면 썼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이 함의, 뭐 추론 이런 것까지 해석한다니까 뭐 할 말도 없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라는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쭉 데이터를 넣으면 A라는 사람의 인성, 말, 대화의 특성, 성격 이런 게 자동적으로 다 티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치료에 여러분 담화 연구가 중요하더라. 제가 논문 발표는 안 했는데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분열증 걸렸던 사람들 의사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게 있어요.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네, 옛날에 지금 그걸 분석해 논문을 안 썼는데 몇몇 사람 연구가 교수하고 그런데 의사와 정신분열증 환자와 주고받는 대화, 우울증 요 어떤 환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화 내용을 체록한다든가 녹화를 AI라든가 어딘가 넣으면 시스템이 분석해 이렇게 나오게 있어. 그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연구도 조금은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소리와 의미의 필연성이 있고 이 부분이 시간이 소리와 의미의 필연성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소시를 이야기한 우리가 언어학이나 국어학이나 어떤 공부를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언어는 임의적이다. 소리와 의미는, 기호와 의미는 임의적이다. 필연성이 없다. 일반 언어학 강의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각 나라에서 한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도 다 임의적입니다. 필연적이잖아요. 필연성을 완전히 거부를 해요. 저는 이 세상에 임의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임의적으로 툭 튀어나온 게라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온 것도 전부 다 어떤 까닭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걸 연기를 하고, 철학에서는 인과율이라고 그러죠. 인과율. 그래서 제가 책 성경에 소리 걸골 뜻이라는 글, 아마 책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하고 글자 모양하고 소리하고 뜻하고가 상당히 밀접하고 관계가 있더라. 어찌 보면 너무 참 우스운 이야기라고, 쓸데없는 소리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논문을 내가 몇 번 내가 거절 당했어요. 그 논문을 몇 번 써가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 말하고 글자가 신통해요. 어떻게 보니까 아마 그런 것 정보를 넣으면 AI 더 멋진 통계를 내줄 것 같은데, 필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거 뭐 임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소시르가 형태와 소리와 언어와 의미는 별개적이고 필연성이 없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만 그냥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이 세상에 없다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아마 조물주는 누구도 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온 도상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낱말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부평, 부산, 경남, 뭐 경부, 서울, 뭐 밤낮, 주야, 남녀 이런 것들이 요것들 합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주 기본적으로 밖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유가 까닭인데, 도상성인데, 그것처럼 문장이 뒤틀어지거나 바뀌거나 변형을 가져오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담화 표시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포착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내가 처음에 논문을 썼는데, 담화 이제학회 제일 처음에 그 전남대학에 있는, 저 쓰고 있는 전남대학 이기갑 선생님도 쓰고, 뭐 이제라고 하면 워낙 장기 중간에 이제라고, 이제가 왜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궁금한 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럼 이제라고 하니 나오고 지금 이제 시간은 그것이 어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가 담화 표지에 있으면 담화 표지에 그런 것도 그 소리가 의미가 어떻게든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든지. 참 내 죽겠네. 아이고 막 온갖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 말이야. 그런 것들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 왜 이런 말을 앞으로, 왜 이런 말을 왜 여기 이 자리에 썼을까 하는 거. 그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저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 자신, 임의적이라는 게 없다니까. 나는 그 소실에 임의적이라는 것은 창조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그 정신이 기독교에 있으니까 무슨 정신이. 창조적인 새로 태어날 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창조된 거. 창조된 게 없는 게 불교에서는 거의 연기라고 해요. 이 있어야 이게 있고 이 있어야 이거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왜 일어났을까? 왜 이 자리에 나타났을까? 이유가 있다. 왜 이 말을 사용했을까? 그런 강인한 그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해 공부를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있다. 이거 도상청 연구
이 재밌는 연구죠. 도상성. 제가 도상성 이걸 공부해 보는데 신기한 게 아주 많더라고. 이 말은 연의 형태와 의미 기능이 다 무슨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쭉 내려가서 뭐 여러분들 보시면 만문지 AI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아까 말씀 대충 드렸는데 AI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한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 지금 초인지적 그 생성 AI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우리 상상 초월하게 그런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논문이 지금 막 들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우리 의미 과용을 분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등한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말이 이 AI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프롬프트라서 그죠? 입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될 건가 그건 우리 인간이 해야 돼요. 그게 절대 100%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AI가 하는 것이라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틈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 같은데 그게 지금 담화 쪽으로 학회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거의 다 너무 다 싫었어요. 화법학도 싫어갖고 텍스트는 그냥 가만히 있는 여러 번 싫어갖고 사회나 한국어면 좀 다 그래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학회에 논문을 자주 쓰여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동안적인 것은 문학교 배달만 학회 있는데 여러분들 학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의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재미를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지금 전공을 선택하라 해도 국어학 선택하고 뭘 전공하려고 하면 화용, 담화, 인말을 해서 지금도 다시 하려고 할 정도로 이 매력이 많은 분야예요. 재밌어요. 이거. 사람 말하는 거 다 알아요. 무슨 말하는지 사람 성격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뜻을 하면 좀 재밌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최근 논문 이거는 제가 끝을 대충 보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 말고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퇴직을 2022년에 했기 때문에 3, 4 그 앞에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챗 GPT 가지고 뭐 연구를 한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은 임의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없다. 그 원인, 이유가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논문이 계속 나오고 학원하는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인마, 국어, 담화, 화용 선택을 참 잘했다. 앞으로 할 게 많다. 챗 GPT, 뭐 AI 나오라도 뭐 그 틈새로 연구할 영역이 제일 많은 것이 담화, 화용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이고.